서브 이슈입니다. 미국, 중국 최악의 침체 상황 시나리오. 이것은 2022년 5월 3일 화요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악의 침체 상황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미국의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지금 GDP와 이제 소비가 있죠. GDP는 이제 2022년 1월에 마이너스 1.4%를 찍었고요. 그런데 소비 심리는 꺾이지 않아서 오히려 2.7%로 올랐습니다. 이유는 수출보다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미국의 소비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GDP 공식인데요. GDP는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순수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입니다. 미국은 GDP에서 소비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소비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GDP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딴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공급난으로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돈이 많아서, 그리고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끊임없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수출에서도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죠.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수출보다 수입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순수출에도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GDP가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부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비도 충분하니까. 그래도 소비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지금 연준에서는 소비 심리를 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입이 줄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그러나 소비 심리가 완전히 꺾이면 되살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소비 심리가 꺾어지면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소비 심리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지금 빅스텝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준이 최근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년 말까지 2.75%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물가 상승률은 2024년까지 지금보다 약 4포인트 떨어져서 2%를 살짝 웃도는 수준으로 안정되면서도 경제는 2 내지 3%의 성장률을 보이고 실업률은 4% 미만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연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3% 가까이 올리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적은 1994년에서 1998년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4포인트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 아니죠. 지난번에 8%까지 올라간 수준이었기 때문에 4%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4%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까지는 멀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3% 가까이 올리면 대부분 경기 침체가 왔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 상황입니다. 시진핑 미국보다 중국 경제 성장률 높여라 지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하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것도 주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이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의 GDP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비 죽었고요. 투자 죽었고 정부 지출만 살아있고요. 그리고 순수출 죽었습니다. 미국 GDP에서 늘릴 수 있는 건 정부 지출밖에 없습니다. 이번 노동절 이전에 중국 주식이 반짝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시진핑의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것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지준율을 낮춰서 돈 풀고요. 인프라 투자 늘려서 GDP 올리겠다. 즉 정부 지출만 늘려서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중국과 관련이 있는 한국 주가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금요일에 4%나 넘게 올랐죠. 그러나 현재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소비와 투자가 완전히 죽었고요. 수출과 수입 또한 상하이 항구가 봉쇄되어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 GDP가 올라가겠지만 인프라 투자가 죄다 빚인데 가뜩이나 높은 빚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 중국의 기업 부채는 30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 300% 넘었습니다. 이것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상황이 오래가면 미국은 코로나가 진정되었을 때 BIS, 즉 국제결제은행을 통해서 높은 회사채를 줄일 것을 중국에게 명령해 중국의 은행에 압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인프라 투자라는 빚은 중국에게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중국은 현재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추어 인프라 투자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중국의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돈을 빼내서 미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위안화 환율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덩달아 한국의 원화 환율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요즘 금리 낮추고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니 한국의 환율도 낮아지고 주가도 오릅니다. 중국도 인프라 투자를 빚내서 하는 것보다는 빅테크 기업을 살려서 내수 경기를 살리는 편이 더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빅테크 규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중 가장 중요한 지표가 소비가 꺾이는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는 7% 이상으로 고공행진을 하면서 소비가 꺾여 버리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최악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만 인프라 투자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지고 코로나로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경우가 세계적인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됩니다. 판단은 시장이 합니다. 우리는 주가가 움직이는 대로 매뉴얼대로 대응할 뿐입니다.